천의 사람나라 57강 100년의 꿈 두 번째, 코메리카 세계 유일 미군기지 나라.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 중에 우리가 임시정부 요인들, 김구를 비롯한 요인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요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경 국가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보다도 더 발전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치주권, 경제주권, 교육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이 나라에 1945년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섰느냐? 그 나라와는 완벽한 정반대의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도저히 나라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세계 유일의 나라 전체가 미군기지가 되어버린 나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신으로 섬긴 나라.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곧바로 빨갱이로 몰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좌절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추락이죠. 그런 우리를 일깨워 준 것은 역시 중앙청들입니다. 사드 집회 때, 그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지 대한미국입니까? 대한미국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코메리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좀 알아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공화국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혁파해야 될 구체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꿈, 인민공화국. 이 가면 또 빨갱이 얘기하겠죠. 인민이란 말은요, 일제시대에 그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썼습니까? 일본이 국민이라고 그랬죠. 일본은 국민이라고 그러고, 한국인은 뭐라고 그랬고? 인민이라고 그러고. 일본이 국민이라고 한 건 뭡니까? 황국 신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거 쓰고 있죠? 그거 쓰면서 인민이라고 쓰면은 빨갱이라고 몰아붙이죠. 참 골 때리는 나라예요. 해방이 됐을 때 한국인은 어떤 꿈을 꿨을까? 그걸 지금 지나고 보면 알기가 참 어렵죠. 그죠? 알기가 어려운데 그 꿈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조사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 여론조사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1946년 8월에 미 군정청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 표본이 굉장히 커요.
8,453명. 이런 정도 여론조사 하는 거 어제 본 적 있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리얼미터에서는 2,500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더구나 한국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군 정책이 저거 필요에 따라서 했는 건데, 그죠? 동아일보에 실렸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안정 41%, 정치적 자유 55%입니다. 이 당시에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을 엿볼 수 있죠. 그죠? 정치적 자유야말로 생활의 안정보다 우선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그 정치 구조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참여할 수가 있어야 자기들한테 이익을, 사람들의 주권자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밥 좀 더 달라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자유가 필요해 이 얘기입니다.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정치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개인 독재, 수인 독재, 계급 독재, 이건 몇 안 돼요. 대중정치, 대의정치 85%입니다. 무려. 압도적 절대 다수가 민주주의를 요구한 겁니다.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본주의 14%예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이때 이미 사람들이 그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있죠, 그죠? 하나는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 그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부정하는 국가 소유제. 인데 비해서 사회주의는 대기업은 국유, 중소기업은 사유. 대체로 이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47년 7월 3일 날 조선신문에서 서울 시내 가두 설문조사, 이것도 규모가 큽니다. 2495명. 정권 형태를 뭐로 하면 좋겠느냐? 인민위원회가 71%입니다. 나라 이름 뭐를 하면 좋겠냐? 이거 좀 충격적이죠. 대한민국 2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조선인민공화국 70%입니다. 토지개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68%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해방 3년 한국인의 꿈이 이제 나타났죠. 그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민공화국 건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닌 건 확실하죠? 일당 독재 아닌 건 확실하죠? 왜? 85%가 뭘 요구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요구했죠. 대의민주주의를 요구했죠. 그래 볼 것 같으면 정권 형태에 있어서 인민위원회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민자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될 때 거의 다 인민자치, 그 지역 사람들의 힘으로, 손으로 인민위원회를 구성했죠.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인민주권에 기초한 인민주권국가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주권자 공동체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정치, 민주주의를 추구했고요. 일체의 독재를 부정했고 다당제, 정당 정치를 추구했는데 다만 좌파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본과 독점 경제보다는 사회주의 경제를 통해서 민중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경제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고요. 여기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해 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추구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분배를 했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뭐로 바꿨습니까? 국영 농장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농민은 완전히 이제 이 무소유 상태가 됩니다. 그래 되면요, 국유제 하에 있는 농민들은요, 거의 국가의 노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율성이 완전히 없는 거죠. 대기업 국유화, 중소기업 사유제, 그 다음에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에서는 의료, 교육에 대한 보장, 이런 정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한국인의 요구를 담아낸 게 뭐냐 하면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제가 여운형을 위대하다고 하는 건요, 그 여운형이 당대의 역사적 과제를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역사적 과제가 뭡니까? 통일민주국가의 건설이었죠.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요구를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가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운형이 여운형은요, 빼어난 점이 뭐냐 하면은,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빼어나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는 이 사람 공부를 굉장히 한학에서부터 그 마르크스 주의까지 공산당 선언을 제일 먼저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했고, 또 하나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획자는 거의 언제나 여운형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운 법이 없어요, 이 사람.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욕이 눈에 끼면요, 이거는, 이 뭡니까? 이 통찰력이나 예지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권력이 눈에 어른거리고, 돈이 눈에 어른거리고, 이래가지고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대부분이 뭐가 눈에 어른거릴까? 어른거린 게 있겠죠. 그죠?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나쁜 게 어른거리 쌓여.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망했다고. 딱 아주 거의 단정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을 일본이 독차지하는 걸 절대로 다른 나라들이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게 뻔한데 그 전쟁에서는 일본이 이길 수 없다는 걸 통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고 농민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죠? 해방을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여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했죠, 그죠? 그 다음에 1945년 9월 6일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미국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파들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파들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주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보다는 진주한 미국에, 거대한 미국에 어떻게든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자주적인 인민공화국 수립에는 거의 다 외면했던 겁니다. 이게 실패하긴 했지만은 이 과정을 보면요, 여운형과 한국인의 꿈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한국인의 꿈은요,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였냐? 핵심은 저는 인민자치라고 생각을 해요. 촛불의 그 과정에서도, 그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서열 중요하게 여기고, 여하튼, 차별하고, 뽐내고, 의시되고,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그죠? 촛불에서는 어디,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민자치에 기초한 인민공화국을 추구한 것이 여운형과 한국인의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조차도 뛰어넘고 있죠. 지금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통합한 제3의 길을 추구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채택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해방 직후에 이런 국가를 수립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지 않겠냐. 북유럽보다도 뭐 당연히 앞서 있겠죠. 그래서 여운형은 그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역사에 대한 통찰력, 그 다음에 그 당대 사람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담아내는 능력, 이런 걸로 봐서 정말 빼어난 동행 리더다. 앞서가면서 따라오라 그러는 리더가 아니고 당대 사람들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리더가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운형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은 우리한테 참 아름답게 기억해야 될, 그리고 계승해야 될 실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운형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이 없어진 지 2년 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한국인은 그래도 인민위원회에 기초한 조선인민공화국을 70%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제시대에 우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꿈꿨죠. 그것이 한 차원 더 진화한 것이 삼균국가였죠. 해방 직후에 우리는 인민자치에 기초한 인민공화국을 꿈꿨죠. 그런데 그 꿈은 미국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뿐인 미군기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미군기지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눈을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코리아를 미군기지 반공기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나라를 동강낸 압도적 30분간에 린더스크하고 본스틸 두 대령이 줄가죽 쭉째 꺼가지고 38도선이 결정이 된 겁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한 민족의 운명이 미국 대령 둘이의 줄긋기로 결정이 된다는 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 북한의 이 일종의 이 국가 기본 틀은요, 소련이 이미 다 마련해 놨습니다. 김일성이 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전명도 미국이 중간에 수정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기본 틀을 정해놓은 겁니다. 학자들이 보면요, 이 기본 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빈약해요. 아니, 전문 연구를 해야 되는가? 전문 연구 안 해도 보면 보이잖아요. 이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이 일본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의 파트너가 꼭 필요한 겁니다. 미국 혼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분할해가지고 소련 반, 미국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독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죠. 좀 더 오래 갔으면요, 원자폭탄 안 터뜨리고 만약에 1945년 8월이 아니고 연말이나 그 이듬해쯤 일본이 항복했을 것 같으면은 일본은 한국이 두동강이 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두동강 내지 선호동강까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원자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감히 나한테 원폭 가지고 있는 나한테 덤비지 마. 일본은 우리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냥 원폭 투하한 거 시험 삼아 통과한 인류에 대한 범죄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요, 국익을 위해서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독차지한 데 성공했죠. 성공하고는 일본을 미국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을 미국과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일 동맹을 맺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파트너로 삼습니다. 미국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파트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일본이죠. 그죠? 그런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소련한테 전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뭐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는 방공 최전방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방공 최전방으로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방공기지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 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군 기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반공 최전방, 좋은 말로 해서 그렇고 좀 혹독하게 얘기하자면 총알바지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총알바지 했죠. 그래가지고 남북이 합해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공기지,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돼서도 안 되고 인민공화국이 돼서도 안 되겠죠. 왜? 그럼 자주적 국가가 되면은, 자주적 민주국가가 되면은 미국이 하는 대로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주 역량, 민주 역량을 박살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한 건 공화국을 주게라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일체의 한국 국가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했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전부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했죠. 남한 내의 유일한 국가는 미군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통치 기반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이건 도저히 신생 독립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깃발이 바뀌었죠. 일장기로부터 성조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공용어가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일본어에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무차별적인 반공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아예 하지란 이 사령관이 그죠?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게 자기 임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무차별 반공 테러에는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거의 다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김구도 여기 가담했습니다. 한민당, 지금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모든 자기들 친일 친미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파, 심지어 자유주의조차도 그죠? 전 빨갱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한국 정부는 미군과 한국 정부는 깡패죠, 그죠? 깡패. 자유주의자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반공의 이름으로
인간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공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민주공화국으로, 인민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싹 청소해버립니다. 반공주의의 외에는 모두 범죄로 처단하고 제압하는데,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평등, 정의, 반미, 이런 걸 거의 다 반공의 이름으로 처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다움, 양심, 가치 추구, 사상, 이런 전체를 아예 박멸해버립니다. 왜? 이런 걸 가지면은 그죠?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디 갑니까?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서 글깨나 아는 놈 감옥 간다 그랬죠. 그래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는 숨죽일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프로그램을 입력해 준 대로 반공 걸기대에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반공 로봇 역할 이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갱이 사냥을 하고 관제 빨갱이를 만들고, 특히 이게 사후 빨갱이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일단 죽여놔놓고 빨갱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됐냐? 세계 유일의 미군 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여기 대기 욕을 써놔놨다가 한 사람이 이거 빼라 해가지고 내 뺐어요. 전국토를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원한 미군 기지로 제공한 나라는 세상에서 딱 한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대자가 좀 안 부끄럽어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 사드 배치해도요, 한국이 막을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드 배치하면서 박근혜하고 합의를 한 것처럼 얘기할까? 예? 그 우리 책임이 아니고 박근혜가 나 다 뒤집었어 이 얘기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죠?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럼 박근혜는 왜 그 짓을 했을까? 지가 다 뒤집었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을까? 첫째는 칠푼이라서, 둘째는 뭔가 뒤 잡힌 게 있어요. 뭐가 잡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이 잡혔는지, 뭐가 잡혔는지. 그건 내 자신 없습니다. 제6조를 보면요,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이래 돼 있죠. 그죠? may terminate. 이건 can terminate가 아니죠. 어느 한쪽에서 끝낼 수 있다가 아니고 끝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년 전에 이거 파기하겠다 그러면은 끝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국이 파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may determinate는 미국 놈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이해가죠, 그죠? 그 미국이 노력하면 끝낼 수도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미국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미국 꼬봉군대입니다. 작전 통제권 전쟁 중에 이승만이 갖다 바쳤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 통제권은 회수했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 약속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무기연기시켜버렸죠. 이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 아닙니까?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권, 이거 거의 사실상 지휘권과 거의 같은 겁니다. 미국한테 맡겨놓은 나라가 아니 신라도 안 그랬어요. 당나라한테 안 맡겨놨어요. 나는 이런 군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워요. 그런 이 군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국군이라고 부르죠. 그죠? 웃기죠? 그게 왜 국군이에요? 미군이지. 그 다음에 세계 유일의 미국 군대가 지혜법권을 누리는 지역입니다. 좀 바뀌었다 그래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말만 아주 흉악범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재판권을 좀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죠? 거의 하나마나한 재판한 거예요. 이 공항 출입도 그죠? 거의 아무 체크도 안 한대요. 그 외국 상사들도 그렇대요. 미국 상사들은 그죠? 미국 회사들은 딴 나라 회사들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는대요. 한국에서. 근데 구체적인 건 좀 듣긴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대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한국은 미국 본토보다도 미국인들이 훨씬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미국 가보면요, 감옥이 바글바글해요. 한국에서는요, 미국 사람 감옥 못 보내요. 나는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또 한 번 놀라워요. 그 다음 최악의 한미 미사일 협정. 북한은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해가지고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 직전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 뭐예요 지금 이게? 180km, 300km, 800km까지 늘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은 자주국가 아니야. 우리가 지키는 거야. 미사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세계 유일의 미국 영토 외에 미국 전략장사를 배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략자산은요, 이 진짜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본토 이외에는, 본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 이외에는 배치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에 배치할 때는 레이더만 배치하지 사드는 배치를 안 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배치 결정을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은 미군 기지다 얘기입니다. 한국 영토 전체가 미군 기지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장이 되어 있죠.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나라일까? 정말 구세주일까? 역사를 보면은요, 그 반대입니다. 미국이 일본 살리기, 한국 죽이기를 결정적인 순간에 다 했습니다. 그 3번을 해커지 됐어요. 큰 게. 하나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 미력이죠. 러일 전쟁 때, 그죠? 이건 일본이 이긴 게 아닙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청일 전쟁은 그래도 뭐 일본이 이겼다 할 수 있는데, 러일 전쟁은요, 전비의 60%를, 그죠? 영국과 미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미국과 영국이 이기도록 해준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곧바로 맺어가지고 일본이 바로 한국 침략에 들어가죠.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바로 맺어지죠. 그러니까 일제의 조선 침략과 광점은요, 일본만의 작품이 아니다. 영미일의 합작품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점령을 통해 가지고 분단을 주도했다. 아까 얘기했죠. 일본 분할 대신 한반도 분할을 주도했다. 이것도 일본 살리고 한국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최악의 군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공화국을 말살하고 반공조법 체제로 감으로써 일본이, 그지요? 이렇게 됨으로써요, 전쟁도 그렇고 일본이 한국 때문에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특수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4의 일본 살리기, 한국 죽이기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드를요, 성주에 배치한다고 그러죠. 성도에 배치 하나, 대마도에 배치 하나 큰 차이 없어요. 내가 자로 재보니까 한 160km 차이 나요. 왜 그런데 하필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면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에 배치해야 되죠. 아닌가요?
근데 왜 한국에 배치해? 이게 한국 주기라는 겁니다. 한중 관계를 대결적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미일 동맹의 총알바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화부동하는 저 한국군 저기 한국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국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래 되면은 미국의 군사기지에서 이제는 미일의 공동군사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은 일본 살리기 한국 죽이기를 거듭하는 이 주범을 왜 우리는 구세주라고 받들고 있을까?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을 신으로 받드는 종교 집단이 한국에 신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저는 미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미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실체를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한국 죽이기 한 나라를 한국 살리기 한 나라로 뒤집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요,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100배 심각한 정신착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톡홀름 신드롬은요, 그 포로로 잡혀있는 과정에서 그 포로로 잡은 사람과의 어떤 교감,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신뢰, 이런 게 형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 포로가 포로를 잡은 사람을 옹호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혀 아니에요. 허리를 동강내고 뭐 북한 얘기는 하지만은 거의 인종천석에 가까운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공화국을 쳐부수고 반공체제를 만들고 일본 식민지로 허용하고 도저히 건강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증상이 왜 나왔냐? 왜 나올 것 같아요? 누구를 신으로 믿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다. 신격화한다. 왜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를 신께고 하는 것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신적인 것. 신은 전지전능하죠. 전지, 진리를 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생사여탈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을 신으로 섬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래 됐냐? 반공체제가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만 해도 100만을 죽였죠. 민간인 100만을 죽였습니다. 아니요. 민간인 학살이 100만이라고요. 100만인데 이 반공살생, 반공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남아야 되겠죠. 그죠? 생존 본능만 작동합니다. 이 생존 본능만 작동하게 되면 이미 나는 제압이 되어 있죠. 제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할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왜?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눈치 살살 보다가 적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순응합니다. 아예 줄줄 따라갑니다. 더 장기화하게 되면은 그 절대 권력을 숭배하고 더 나가면 신격화하고 더 나가면 구세주로까지 섬기게 됩니다. 서구의 기독교의 역사도 바로 이런 역사였습니다. 마녀 사냥, 사탄 사냥을 통해 가지고 그죠? 기독교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세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공정신병, 코메리칸 신드롬에서 한국이 요즘 좀 빠져나오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미국은 아직도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누구한테는? 정치인한테는. 정치인은요, 한국의 정치인치고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죠. 최근에 한 사람 나타났어요. 촛불 대행진 이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대전환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주권자들의 대미 인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신교 신자에서 미국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 신자에서 이제는 주권국가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주 할매들이 시작했습니다. 성주 중학생들이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보다 대중이 훨씬 앞서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정치인들을 싹 쓸어내고 바꿔야 돼요. 저 쓰레기들 두고는 이 주권자의 요구를 절대로 실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정말
주권국가의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 트럼프가 뭐예요?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딴 나라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오히려 깎아야 된다. 일본 정도로 한 50%로 지금 77% 부담하는데 50% 정도로 깎아야 된다.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미국이 철수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요, 정말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선택적 모병제. 그래가지고 진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국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자주 민주국가의 입장에 선 정치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도 주권국가 차원에서 당당하게 맞서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미군 기지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서로 얘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세월이 좀 바뀌긴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도요, 감히 빨갱이몰이, 반미 공격, 반미라고 공격하고 안보 타령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인들의 미국 인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처럼 공격에 대해서 그냥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맞서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